일본이 목숨 걸고 숨기고 싶어 했던 일이 드디어 수면으로 올랐습니다. 한 신입 여성 아나운서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일본 내부의 부조리를 세상에 드러낸 건데요.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일본 사회의 현실과 한국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절대 한국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이 사건, 그녀의 폭로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화려한 방송국에서 신입 아나운서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과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모습은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장면이었죠. 화장대 앞에 앉아 뉴스 리허설 준비를 하면서도 제 손끝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TV를 보시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인이셨어요. 일본으로 건너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본 사회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고 하셨죠.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겪는 어려움을 자주 목격했어요. 거래처에서 미팅을 하실 때 아버지의 한국 이름 때문에 은근한 조롱을 듣는 모습을 봤을 때의 그 불편한 공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셨지만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죠. 거래가 갑자기 끊기거나 약속했던 조건이 변경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지만 집안 어딘가에서 혼자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시던 때였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밤새 준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그려져요. 그런데 미팅 당일 상대방이 조센징이 무슨 이런 큰 계약을 따낼 줄 알았냐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저를 다독이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내가 포기할 이유가 되어선 안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겪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인다는 것만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가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큰 벽과 싸우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일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거래처에서는 늘 신뢰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배제되곤 했어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회의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가며 쌓아 올린 성과는 늘 누군가의 이름으로 돌아갔죠. 한 번은 아버지가 새롭게 개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신 적이 있었어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아버지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이 이건 일본식 감각이 아니야 라고 하며 아이디어를 가볍게 무시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 똑같은 아이디어가 다른 일본인 직원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는 그 공로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무표정하게 밥을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어깨에 짓눌린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지친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린 저는 그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그저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일본 사회가 가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계셨다는 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자라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도 반쪽짜리 일본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학교에서 고립되곤 했어요. 일본 친구들은
저를 온전한 일본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는 조센증이잖아 라고 수업 중에 말했던 아이가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지만 속은 늘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곤 했죠. 특히 한 번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일본이 피해를 본다는 말을 했을 때 그저 멍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일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회사에서 겪는 일로 힘들어하시는 걸 알기에 제 작은 고충을 이야기하며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강한 척 하셨지만 저는 가끔씩 그분의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은 서재 문틈으로 아버지가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제 자신도 일본에서 완전한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더 큰 차별을 견디며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분노와 슬픔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겪은 차별과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의 강인함을 본받고 싶었어요. 비록 제가 그때는 그분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지 몰라도 제 삶의 방향을 정해준 건 바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인간이셨고 끝없는 노력과 스트레스는 결국 아버지의 건강을 무너뜨렸어요. 몸이 버티지 못하고 병상에 눕게 되셨을 때 저는 아버지의 곁에서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여전히 TV 뉴스를 보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저를 옆에 앉히고 미래이야, 너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역사를 이야기하실 때는 더더욱 진지해지셨어요. 한국인은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진실은 묻히고 만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자주 하셨어요. 여기는 일본이야. 이상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라고 하시곤 했죠. 저는 어머니의 현실적인 말과 아버지의 이상적인 말 사이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버지의 신념에 더 끌렸어요. 아버지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신념을 보여주셨거든요. 세상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그는 항상 자신의 길을 걸으셨으니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제가 겪은 이런 경험들은 제가 뉴스 속에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을 꿈꾸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제가 마주했던 차별과 부조리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재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해져야 했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아버지 곁에서 무심히 TV 뉴스를 보고 있다가 문득 말했어요. 아빠, 언젠가 제가 TV 속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일본의 치열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날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병실로 달려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잘했구나, 미래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믿는 길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메인 뉴스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목표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게 저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국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죠. 매일 새벽같이 도착한 스튜디오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로 지시를 주고받았어요. 신입으로서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했고 그 노력을 알아주는 선배들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어요. 가끔 유카 씨, 신입치고는 정말 열심히 하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큼은 뿌듯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방송국 내부의 분위기에는 어딘가 모를 어색함이 깃들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TV를 보며 꿈꾸던 방송국은 정의롭고 투명한 공간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매 순간 느껴졌고 특히 회의 시간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하루는 한국 탄핵 뉴스를 다룰 자료를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제자리에서 집중하던 중 사무실 한쪽에서 기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한국은 참 시끄러운 나라야. 결국 나라가 두 동강 나겠지. 냄비 근성이라니. 한순간 뜨거운 척하다가 끝나겠지. 그들은 마치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뉴스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의 말투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깃든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입이라는 위치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 제가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의 답답함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남성 선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카 씨, 신입으로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기뻤지만 이어진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인정받으려면 실력 외에도 다른 걸 잘해야 해요. 라며 제 어깨를 어루만졌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뭔가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태도였기에 어떻게 행동할 줄 몰랐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며칠 뒤 열린 사내 행사에서도 그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입으로서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노력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행사 중에 한 선배가 결국 여성 아나운서는 얼굴이 전부잖아라는 말을 던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저는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여자 아나운서 선배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유카 씨. 이런 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이곳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같은 여성 아나운서조차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들렸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방송국 내부의 분위기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꿈꾸던 정의롭고 투명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후로 저는 방송국 내부의 부조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죠. 그날 아침 저는 라인 메시지 알림 소리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편성부장 야마다 켄타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늘 일 마치고 롯본기 그랜드 하얏트로 오세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갑작스러운 초대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신입인 제가 편성부장님의 연락을 받는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야마다 부장이 방송국 내에서 가진 권력을 생각하니 거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방송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중요한 회식이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옷장 앞에서 정장을 골라 입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평범한 업무 자리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은
여전히 불안이 묻어났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레스토랑을 가야 할지 카페를 가야 할지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레스토랑으로 향하려 했지만 야마다 부장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스위트룸 2507호. 그제야 회식 장소가 일반적인 레스토랑이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간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느낌이 스쳤어요. 그래도 이미 약속된 자리에 도착한 이상 뒤돌아설 수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고급스럽게 꾸며진 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넓은 소파와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야마다 부장과 일본 국민 MC로 불리는 아키라가 앉아 있었어요. 아키라는 지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었죠. 어렸을 적부터 텔레비전 화면에서만 보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존재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회식처럼 보였어요. 곧 새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 거기 보조민로 제가 뽑혔다는 얘기였죠. 아키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고 야마다 부장은 여유로운 태도로 대화를 주도했어요. 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마다 부장은 자리에서 전화를 받겠다며 잠깐 나갔고 스위트룸에는 저와 아키라만 남게 되었어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키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유카 씨, 아나운서라는 직업 참 멋지네요. 화면에서도 멋지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보니 더 대단하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지나치게 오래 제 얼굴에 머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폈지만 야마다 부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방 안에는 저와 아키라밖에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어요. 방 안의 조명마저도 제게는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아키라는 제 옆자리로 옮겨와 우리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보자며 가까이에 앉아도 되냐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살짝 뒤로 물리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아키라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손을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스위트룸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느껴지던 불안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길 나가야 해. 그래도 정중하게 말하고 떠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키라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저를 손짓으로 부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아키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키라는 이대로 가면 프로그램은 전부 무산되는 거라며 얘기했어요. 메인 시간대에 방영될 거고 협찬 광고 수익만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순간 멈칫했지만 그런 것쯤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방에서 느꼈던 공기와 시선들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검색을 시작했어요. 여성 아나운서 접대 사건, 직장 내 부당한 대우, 성희롱 피해자, 폭로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폭로를 감행했지만 돌아온 건 비난과 매장이었어요. 문란한 여자다.
능력이 없으니 저런 식으로 관심을 끌려 한다 같은 말들이 댓글창에 가득했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는 검색을 멈추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잘리고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고민 끝에 회사로 출근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곧바로 편성부장 야마다 켄타의 호출을 받았어요.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제게 냉랭한 시선으로 앉아 있었어요. 유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냐? 그는 도리어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순간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가 뱉는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제가 진행하던 작은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대기 상태로 돌려버렸어요. 제 입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회의실로 돌아오는 대신 저는 회사 계단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구석진 곳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니면 뭔가 해봐야 할까? 제 안에서 끝없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결국 반차를 내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는 어머니 요코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 재현은 병상에 누워 TV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뒤엉켜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들어가 부모님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저 사실 요즘 방송국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그날 밤 스위트룸에서 있었던 일과 방송국에서 느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지금의 제가 너무 약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카, 그 일을 폭로한다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아. 내 경력도 끝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어머니의 말은 걱정과 현실적인 조언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침묵을 깨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유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내가 진실을 말해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 내가 힘들겠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립 속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빠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웃으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유카, 미안해.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도 지지할게. 넌 내가 낳은 딸이고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폭로한다면 분명히 쉽지 않을 거야. 비난도 받을 거고 너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옳은 일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넌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빠가 그중 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의 지지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처럼 해볼게요. 제가 진실을 말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결단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기자에게 보낼 이메일 초안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엇갈렸어요. 내가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라는 회의적인 생각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부조리는 계속될 거야 라는 의지가 부딪혔어요. 결국 손을 떨며 마지막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이메일을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게 뒤바뀔 것 같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였죠. 며칠 후 제가 폭로한 내용이 일본 주간지에 실렸어요. 기사는 빠르게 확산됐고 일본 사회와 방송계는 거센 혼란에 휩싸였어요. 후지 TV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방송국에 큰 압박을 가했어요. 제가 언급했던 편성부장 야마다와 연예인들은 그 즉시 방송에서 하차했고 여론은 두 가지로 갈렸어요. 일부는 제가 용감하다고 칭송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자기 이익을 위해 방송국을 배신했다라며 비난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무수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뭘 바랐길래 이런 짓을 한 걸까? 라는 댓글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폭로한 후 방송국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사내에서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고 제 이름조차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책상 앞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점심시간에는 회사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견디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폭로 이후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 회사에서 겪는 소외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말을 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저 정말 잘한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카야, 내가 한 일은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야. 하지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었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내가 겪은 일로 누군가 또 다른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다시 내 꿈을 이어가 보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한국으로 가라는 아버지의 말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내가 진정한 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일 거야. 그곳에는 내가 찾는 가치와 사람들이 있을 거야. 힘들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더 이상 제 자리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질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처럼 보였어요. 제가 진실을 말한 결과가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는 그 진실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유카,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짐을 꾸리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어요. 일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건 제게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얻은 셈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쿄의 도시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어요. 마음 한편이 아릿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향한 기대가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그 믿음을 가슴에 안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땅에서 제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유카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한국은 이미 미투 운동을 통해 많이 정화가 된 상태니 잘 지낼 수 있겠죠? 공짜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